오늘 이 제목으로 운남의 자유사상을 지역으로 펼치자 하는 요거를 발표하게 되니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책을 펴냈는데 조금 이제 폴리티컬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한 게 일단 6월달이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인데 지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방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분권 이런 것은 좌파를 이슈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분권을 굉장히 깃발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는 이 분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권의 프레임은 항상 모든 그 좌파의 정책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단을 서로 대립시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집단, 못 사는 집단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질시와 미움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모든 진영에서 이제 다 그렇게 펴는데 이 지방 문제에 있어서도 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분권은 굉장히 이 정치 상품으로 많이 활용된 거예요. 근데 사실 좌파들의 이 정치 상품들은 기본 철학은 전부 제로섬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은 다른 쪽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제로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제로섬이라는 것은 좌파의 가장 큰 어떤 이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제로섬으로 봐서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방이 못 사는 거는 전부 수도권에서 다 뺏어갔다. 그러면 이제 제로섬이기 때문에 거꾸로 수도권을 토대를 잡으면은 지방이 발전한다 하는 그런 사고하에서 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역대 정부 모든 우파 정부도 똑같습니다. 역대 정부 다 똑같이 수도권 규제예요. 인구 규제, 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정원 규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은 무조건 규제해야지 그게 지방이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폈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이제 흐르고 난 뒤에 결론 났지 않습니까? 성공했느냐?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 어떻게 보면 더 하나 해결된 게 없죠. 더 가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제로섬에 생각한 그 방식은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경제 자유를 주장하는 우파 진영에서 이 분권을 하나 이론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이 백그라운드가 이제 재정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국책연구 지방연구원인 강원연구원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지방의 정서를 제가 피부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도의나 이런 데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첫째 그 느낀 점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이런 분권에 대한 것은 좌파들이 한 20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 얹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방을 돕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어요. 지방을 돕자는데 그러니까 좌파들을 이야기하면 숟가락 얹는 그런 그 일반 보편적으로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파에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이론은 그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은 다 이제 그걸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분권이나 지방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들이 거의 잘 안 해요. 재정학도 보면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하시지 지방재정 이런 거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정학에서만 해요. 행정학.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행정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매니지먼트예요. 이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잡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을. 프레임 혹은 패러다임을 이렇게 이제 만든다든지 시프트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행정학에서는 이 토픽을 다루기 때문에 주어진 그 프레임 하에서 매니지먼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프레임에서 행정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은 사실 행정학 하는 사람도 좋아요. 거기다 연구 펀드가 막 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 자체를 우리가 미국식의 이런 거로 바꾸자 하는 그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론은 다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 우리 사회에 다 있는 건데 한국에 적용시켜가지고 한번 쉽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가 6월 3일 날이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파 진영에서 나오는 이 선거 나오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지금 240개의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에 각각 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구청도 의회 다 있으니까 그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포함해가지고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좌파들이 이야기한 그 제로섬 그러니까 이 투쟁적 내 이름은 그때 투쟁적 분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쟁적 수도권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그 투쟁적 분권 거기에 수발을 얹지 말고 조금 이제 자유 항상 이제 우파의 기본 그 프레임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란 말 좀 써서 자유적 분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세력놀이를 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책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양 교수께서 이런 그 이승만 연구원의 원장을 계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바로 직접 연결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가 뭐 2000년 있었지만은 그 모던 스테이트 그러니까 근대화된 국가 개념은 1948년 8월 15일 날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모던 스테이트는 7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했느냐? 바로 우남 이승만이거든요. 우남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모던 스테이트는 다르게 하면 미국행이에요. 미국행을 하나의 벤치마크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미국이라는 것을 나라를 잘 보면은, 그 당시는 뭐 미국이 대표하는 거 이제 페더럴 가버먼트 여러 정부원이 걸렸는데, 미국 역사를 보면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가 먼저 생겼잖아요. 13개 주정부가 모여가지고 연방정부 그때 뭐 얼마나 그 싸움을 뭐 프렌치하고 영국하고 뭐 이렇게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강력한 정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페더럴 가문들을 만들자 주정부가 13개 모여가지고 그런 와중에 엄청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때 이제 페더럴리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하지 말자 하는 이제 조지 메이슨 그 대학에 있는 그 조지 메이슨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디베이트를 벌려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만드는 그 파운딩 파더가 이 연방정부를 만들면서 가장 고심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연방정부의 헌법을 만들면서 가장 고심한 것이 어떻게 하면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헌법의 그 베이식은 모든 권한은 주 정부가 우선하게 돼 있어요. 주 정부가 디폴트가. 그 다음에 이제 주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더럴 가버먼트가 이제 들어가는 역할을 이렇게 디파인하고 해놨는데 그 정도로 주 정부에 대한 그리고 페더럴 가버먼트 주 정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간섭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극도로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형태의 헌법 체계를 가졌는데, 그 당시 사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뭘 생각했느냐, 사실 주정부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섬에서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는 사실 자유란 말도 모르고 민주주의란 말도 모르고 그 모던 스테이트라는 근대 정부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거 디자인을 했을 때 알아먹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모던 스테이트, 미국의 이런 민주주의, 이걸 과연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시야는 연방정부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고 모든 선진국,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본의 그 페더럴 가버먼트에 해당되는 이렇게 뭐 쇼군 있죠, 그죠? 쇼군 같은 것도 역사가 뭐 한 200~30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번정부, 그죠? 번이 한 130년 되니까 번정부, 지금은 이제 현이죠, 그죠? 현. 그 번정부라는 거는 유럽의 영주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엄청난 완전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이런 지방자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신 교수님이네. 신 교수님, 전화 한번 걸어볼래요? 전화 주셨네.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78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지방을 생각하지 않고 지방을 생각하려고 중앙만, 모든 거는 중앙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만들고 했는데 이제 지방에 대한 문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AI가 있다면은 그때 고민한 것을 똑같이 지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나의 사상이 있으면,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사상가의 사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공간에서 가졌던 철학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80년 이렇게 뭐 지나고 난 뒤에 오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정신 하에서 오늘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좀 나가는 것이 이승만 연구원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70년 전의 이야기만, 뭐 100년 전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과감하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모신 것도 제가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프레임으로 이제 던지는 각자 영역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그 정부에 맞아서 멀리 해 보시면은 이 세 분만 합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 우리 학계에 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강조하지만 이제 지방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저는 여기서 좀 막말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행정학자는 믿지를 않아요. 거의 프레임이 없는 그야말로 이제 정부 돈 먹고 사는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판을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뭐 며칠 동안에 그 유튜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댓글이 이제 올라오는 걸 이렇게 다 보면은 의외로 지방에 대한 이 분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아요.
그 대표적인 반응이 지방 가면 개판이다 이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근데 또 그러고 지방의회 의원들 그 깜도 안 되는 애들 말이야. 그 자유를 더 주면은 지금도 개판인데 더 개판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뭔가니까 이 분권의 그 개념을 그 나름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분권을 하고 있죠. 1995년이 사실 자치제의 출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데 1995년에 그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 경작자들은 거의 안 씁니다. 로컬 오토노미라는 말 안 씁니다. 이거는 좀 행정학사의 말 쓰는데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씁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분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용어가 또 잘못됐어요. 이 분권. 영어로는 프리우치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데,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중앙에 되어 있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디 한다는 이 말인데, 그래서 탈중앙이란 말이에요. 탈중앙. 그러니까 핵심은 중앙이에요. 중앙에서 빼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분권을 하니까 그냥 수평의 개념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올로케이션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 주는 그게 굉장히 정책이라는 어떤 이 생각하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분권이라는 이런 걸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영어에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할 때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 용어 하나만 씁니다. 근데 우리는 분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지방 분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지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분권이라는 것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셈처럼 탈중앙에 하면은 당연히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로컬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분권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항상 지방 분권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용어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핵심은 이제 자유죠. 자유고 그 사상적인 그 배경은 우리가 독립정신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자유의 핵심이 이제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 분권제를 책 내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게 된 이유가 저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분권이라는 말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유를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 자유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물론 이제 자유란 말 자체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영어로 이제 일본에서 번역한 거고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 이제 바로 조선으로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지식인들 한 10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접했지 이게 대해서 그렇게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헷갈리고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이제 프리덤하고 리버티 둘 다 자유. 그래서 차이를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꼭 이야기 안 해도 자유 이야기하면 implicitly 묵시적으로 책임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서양 체제는 자유는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이 자유가 아니고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유하면은 책임을 생각 안 해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우남이 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라는 것을 책임이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책을 내고 난 뒤에 하면서 좀 실수했다고 생각한 게 그냥 자유적 분권, 자유분권이라고 얘기해놓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지방에 지 마음대로 하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좀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을 일부러 자유와 책임 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유란 말은 너무 또 이게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책임 분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책임 분권. 하도 이 혼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제 책임이라는 그 컨셉트 하에서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컨셉트 없이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야 진짜 힘들겠다.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 세울 때 진짜 힘들겠다. 자유라는 걸 이해 못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키포인트는 대한민국의 프레임을 만들어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철학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보면은 특히 이제 가버먼트, 스테이트에 대한 이런 철학이 없었는데 하나의 이제 헌정의 원리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그 이그젠플 그 벤치마크는 바로 미국행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왜 중앙정부를 생각했겠느냐?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이 남의 힘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도 국가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선의 그 체계를 바로 만든 것이 아니고 둘에 쪼개졌죠.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제가 서로 경쟁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어 있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려면은 중앙의 강한 집중, 권한 집중, 강력한 힘.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옵티멀하게 뭐 선택했다기보다는 살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죠.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지방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80년 전에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지방 지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분열되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가끔 못 살 때는, 그냥 뭐 권위적 정부, 대표적으로 이제 이승문함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위적 엘리트죠. 그죠? 엘리트 해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역성, 이거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공주의 그 국립박물관에 갔었는데, 국립박물관에서 굉장히 좋아요, 하는 시설이. 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박물 그 유물들이 있고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를 많이 해놨는데, 그 내용 중에 한 90%가 백제에 대한 거예요. 고려 2~3%가 안 되고 조선 5%가 안 된다고요. 대한민국 거의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은 거의 없어요. 그 일제 때 또 어떻게 뭐 투쟁했다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나와 있고. 사실 백제 때라는 것은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 철기 시대 시작할 때, 그거를 지금 현대에 가장 많은 그 지명과 스페이스를 할당해가지고 그렇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 경주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뭐 지역이라는 거 보면은 의외로 대한민국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대한민국하고 조선 같은 게 통일이지 않습니까? 통일된 나라지 않습니까? 통일된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 과거 삼국시대에 그때 찢어져 있을 때 그때 지역성 거기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화 쪽에서 봐도 보면은 백제 삼국시대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립된 지역의 나라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또 3년 살다 보니까 나는 강원도 와서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강원도에
옛날에 예맥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예맥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거기 무슨 또 뭐 강원학 뭐 이런 인데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는 예맥이 온 거예요. 예맥. 야, 이게 뭔가니까. 그러면 그때 예맥이 안 사그라들고 멸망 안 하고 살아섰으면 그게 더 좋았냐 말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 이게 가까운 100년에 200년, 300년 자같은 모르겠는데 벌써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런 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에서 지역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문제는 감성은 국민적 감성은 그런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죠. 제도가.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제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 서면에서 이제 분권 제도는, 지방 분권 제도는 95년도에 지자체 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뽑는,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이 직접 그 단체장 그리고 의회를 선출하는 걸 중요한데 그 프레임은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진 특색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또는 책임을 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0년대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전부 중앙에서 전부 다 고출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에 가보면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방 다 많이 가셨을 건데 아마 대한민국 곳곳에 보일 거예요. 거리 곳곳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리 곳곳에서는 꼭 현수막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은 보면은 이번에 국세 100억 따냈다, 몇백억 따냈다 하는 그것이 주민들한테 내가 잘났다고 어필하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은 중앙에서 손 벌리는 이 순간부터 그건 이제 분권은 아닌 거예요. 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책 경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부는 중앙정부는 하나밖에 없는 독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고 관료적이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쪼개버리라. 그게 이제 지방정부로 다 넘겨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경쟁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로 가게 되면은 경쟁이 작동하기 때문에 좀 더 이피션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권을 조장하는 것도, 분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키 메시지는 바로 지방정부 간에 경쟁이 작동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앙보다는 분권을 해야 되는 논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경쟁할 수 있는, 경쟁한다는 것은 결국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정책에 책임을 지려면은 마음대로 재정에 가지고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재정. 예를 들면 정책이 실패되려면은 뭐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된다면 세금을 더 뭐 올릴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에 대한 외형만, 지방단체장 포함해 정치적인 이런 분권만 되어 있지,
정책 분권도 안 돼 있고 재정 분권도 안 돼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외형의 표피는 지방자치제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나눠주는 이런 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앙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지방을 컨트롤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달콤해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쟁 체제가 작동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어떤 논리를 내셔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알아서 중앙에 주게 되면은 그때 노력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지방 가면은 특히 이제 군단이나 인구 2만 명, 3만 명 되는 이런 군단이 간다 하더라도 그게 제일 좋은 빌딩은 전부 군청이거든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아마. 쓸데없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 가면은 그 구청 건물 굉장히 좋아요. 용산에 용산 구청 건물 보면 진짜 왜 그렇게 큰 건물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맨 처음에 저는 놀랐어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 세원 대비 지출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책임이 있는 그런 지출을 하는 거는 이 프레임이 있으면은, 프레임을 가졌다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분권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 개판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모랄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이걸 이제 이 시스템을 바꿔놓자는 거예요. 시스템을.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바꿔가는 것이 오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이 미국에서 하는 그 디자인이에요. US 디자인인데 자유하고 책임이 작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적 경비는 그 지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충당 가능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산세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정책을 펴다가 돈이 빵꾸 났다, 100억이 빵꾸 났다 이러면은 그 지방정부에서 세율을 5% 올려가지고 그 빵꾸 난 거 다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권한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정책 실패가 있으면은 선고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되죠. 지금 우리가 되고 있죠. 그럼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의 가장 핵심, 지방 간에 서로 경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네 개가 바로 자유적 분권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멀한 평상시에 스스로 셀프 파이낸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재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대한민국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세고, 지방세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편협적인 거예요. IMF나 OECD에서는 우리나라 딱 보면은 이거는 100% 국세만 있지 지방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IMF나 OECD가 생각하는 지방세 데피니션은 뭐냐? taxing power예요. 조세를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재산세를 각
지방에서 스스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은 그 지방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조세 법률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 통과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지방세지 지방세마저도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지방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싱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스로 택싱 파워를 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회 사실 서울의회나 이런 데서 뭐 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서울시나 그냥 비판하고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상적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지금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 6% 낮추자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 쓸 때가 너무 많다. 그러면 1% 올리자든지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쉽게 뭐 자유적 분권이 얘기했지만은 거의 헌법 문제예요. 헌법 문제예요. 헌법을 타치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프레임을 잡았듯이 지금 그 마인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프레임을 그때는 중앙정부 프레임을 잡았지만은 지금은 중앙정부 플러스 지방정부 프레임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헌법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헌법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문제의 인식이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자유적 분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요. 아직도 무슨 뭘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뭐 지방에 대한 문제 하자면 무조건 중앙에서 돈을 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정부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우리는 물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그 항상 부자와 가난한 지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항상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분권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 뭐 부자 이런 지역이 없어요. 보면은 키포인트는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제 이것도 다 영어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intergovernmental relation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과 지방 간에 항상 돈 문제로 많이 싸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앙과 지방 간의 돈의 이런 관계, 그래서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 해가지고 IGFR 이렇게 OECD에서도 그런 워킹 그룹이 있고 뭐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논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분권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중앙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용어부터 깨지 않는 한 우리 머리가 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식이, 우리 의식이 용어에 캡처당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깨야지만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분권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연방 이 의회에서 법 만들면 페더럴 로우지 않습니까? 연방 법이잖아요,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스테이트 로예요. 똑같이 law예요, LAW. 안에는 federal law고 state law예요. 근데 우리는 국회에서 만들면 법률이고 강원도에서 만들면은 조례가 되어버린다고요. 이제 벌써 이제 법률은 우리 머리에, 조례는 법률 밑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호리존탈이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릴레이션에 대한 용어에 있어가지고 아래 것들이 딱 나와버린다고요. 아래 것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지방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법에는 이 용어가 없어요. 법적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경상정부도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처럼. 그러니까 급이 너희는 정부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인식 정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정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한 240개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240개의 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할 때도 예를 들면 태백시정부, 춘천시정부,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법적 용어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익숙해 돼버린 거예요. 이 인식을 어떻게 깨냐는 거죠. 이 인식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형태, 우리나라 형태의 분권 구조를 이렇게 70년도, 80년도 동안에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또 신의 한 수 지표가 지방재정자립도예요. 나는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첫째,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말씀, 이런 지표 쓰는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만 쓰고 있어요. 자,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을 쓰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이 30밖에 안 된단 말이거든요. 70은 중앙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키 메시지가 뭡니까? 열악하다는 것이거든요. 가난하다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처참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된다. 돈을 벌리죠. 자, 그러면은 불쌍하다. 돈 주죠. 돈을 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제대된 지표 같으면은 돈을 주면은 그 다음에 지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 됩니까? 돈을 더 주면은 지표가 또 내려가죠. 돈 주면 지표가 내려간다고 해요. 30%를 불쌍하다고 돈 줬는데 그 다음에 25%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그 지방은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버릴 수 있죠. 불쌍하다. 얼마나 좋아요. 지방은 지방대로 좋아요. 돈 받고 항상 거지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돈 받고 항상 거지. 그걸로 이제 중앙에서는 항상 군림할 수 있어요. 항상 군림할 수 있어요. 지방에 와서 굽신대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절대적인 권한을 누가 내한테 준다면은 단 한순간에 100%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큰 소리로 치는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는 재원을 전부 제로로 만들면은 모든 지방의 재정 자립도는 100%가 된다고 해요.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전부 다 해피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분권 이 제도는 아까 이제 경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있으면 우리도 다른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경쟁하는 그 정책 경쟁이 우리가 간 이 자유분권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인데, 지금 우리의 분권은 지금 경쟁 거지 경쟁이에요. 거지 경쟁. 내가 저쪽보다 더 거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모든 지방에서 가면은 항상 현수막에 거지처럼 거지니까 중앙에서 돈을 얼마 더 뜯어왔다 하는 것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디자인했듯이 맨 뒤로 옵시다. 네. 맨 뒤로. 네. 네. 했듯이 지금 우남이 디자인한 것이 이제 80년 나가지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남의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제 지방으로까지 이 확대시켜 지방에도 똑같이 자유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거지형, 연민형, 투쟁형 분권이 아니고 자유적 분권으로 가는 그거를 디자인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쉽게 되지가 않고 어찌 보면 대통령이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는 이 정도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국민들 설득해야 되고 나중에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유분권선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승만의 이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로 자유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출범을 했는데 이제 언제가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 후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이슈를 레이즈 하면은 한 2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한 20년 후에는 새로운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우리 이승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